안녕하세요. 귤쌤입니다. 오늘은 초, 중, 고 과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떠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제 저는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선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나선형 교육과정. 나선형 교육과정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나선 아시죠? 나선.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요 아랫부분을 제가 저학년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위에 부분은 고학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학년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아직 어리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이 조금 낮은 편이죠. 그래서 그 지식 수준, 아이의 지식 수준과 그 교과 과정은 적당히 맞춰져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인데요.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개념을 배울 때 아이의 그런 지식 수준도 다르고 경험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 경험과 지식 수준은 점점 커지고 넓어지게 됨에 따라서 어떤 개념을 습득할 때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수준에 맞게 개념을 가르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을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 교과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 1부터 10까지 덧셈, 뺄셈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조금 가다 보면 2학년, 3학년 때 곱셈, 나눗셈을 배우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분수, 소수를 배우게 되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아이의 그 나이, 그 다음에 지식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유리수, 정수, 뭐 소수, 뭐 이런 허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지식 수준에 맞게 그 수의 개념, 그다음에 수의 연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저학년 때 이 기본적인 덧셈 뺄셈을 못한다면 곱셈 나눗셈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곱셈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같은 숫자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더하기를 계속 해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곱하기로 해준다라고 설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로 저학년 때 배웠던 덧셈, 뺄셈, 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 그의 더 심화적인 그런 개념들을 배울 때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에서 굉장히 그 기본적인 개념을 닦아놔야지만 고학년 때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엄청난 뭐 루트하고 제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거든요. 우리의 뇌는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닦아야지만 나중에 정말 어려운 계산, 어려운 인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선형 교육과정을
기초로 해서 교육과정 틀을 짜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과학, 물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과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학은 우선 물, 화, 생, 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 과목은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물화생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공부를 할 때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 화, 생, 지 과목은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떠한 단원을 배웠을 때 그게 물인지 화학인지 생물인지 지구과학인지 아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물리부터 봐볼게요. 물리는 물질의 성질과 그것이 나타내는 모든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한마디로 물리는 그 물질의 운동을 서술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물리가 우리가 거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운동을 나타내는데 미시적으로는 양자역학,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그것의 운동을 기술할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 물질의 조성과 구조, 성질 및 변화, 제법, 응용을 연구하는 학문. 되게 어려워 보이죠? 자, 화학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얘기할 때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걔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응용하는 단계까지를 바로 화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지구하고 천체에 관한, 그러니까 지구와 그 주위의 천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지구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은 살아있는, 그죠?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살아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화, 생, 지로 과학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과학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학년 1학기에는 지층과 화석, 식물의 한살이, 물체의 무게, 혼합물의 분리를 배우지요. 4학년 2학기 때는 식물의 생활, 물의 상태 변화, 그림자와 거울, 화산과 지진, 물의 여행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이 부분들은 물화생지 중에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걸까요? 우선 지층과 화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과학이고 식물의 한살이는 생물, 물체의 무게는 물리, 혼합물의 분리는 화학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사이좋게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고 4학년 2학기 때는 식물의 생활, 자 식물의 한살이를 배웠죠? 했더니 식물의 생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의 상태의 변화, 그 다음에 그림자, 거울, 화산과 지진, 물의 여행. 자, 여기서 물의 상태의 변화는 아시다시피 액체, 고체, 기체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의 여행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물의 상태 변화가 앞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단원으로. 그 다음에 그림자와 거울. 물리의 광학 부분이죠. 그 다음에 화산과 지진, 이거는 지구과학. 그 다음에 이 물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부분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과학도 있을 것이고, 전체를 좀 이해했을 때 설명할 수 있을 단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 물화생지가 굉장히 동등하게 분류가 되어 있음이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한 과목이라도 놓칠 순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배치가 잘 돼 있고,
지층과 화석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쌓여서 그런 토양이나 암석들이 쌓여서 이렇게 생겨났는지 그걸 배우게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산과 지진을 배우게 되는 거죠. 화산과 지진 활동으로 또 어떻게 그 지구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물체의 무게와 그림자와 거울은 그 물리 부분이지만 조금 다른 카테고리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물체의 무게와 그 그림자의 거울은 이제 나중에 나타날 그 5학년, 6학년 중학교 과정을 위해서 지금 그 앞에 이제 뿌리로 배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루는 그런 단원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학년 1학기 때 온도와 열, 태양계와 별, 용해와 용액,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 때는 생물과 환경, 날씨와 우리 생활, 물체의 운동, 산, 염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여기 5학년 것도 한번 살펴보면 온도와 열은 어떻죠? 우선 물의 상체 변화와 영향이 있겠죠. 물은 온도와 열에 의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얘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계와 별. 자, 우리가 이제 화산과 지진까지 해서 지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태양계와 별에 대해서 배워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용해와 용액. 자, 이제 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런 액체, 성분들을 어떻게 녹이고 그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배워보면 좋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는 그런 단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자, 어떤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게 생물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제 5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4학년 때까지는 식물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생활까지 생물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넓게 이제 우리 생활과 이제 환경, 더 넓은 환경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날씨와 우리 생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과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변화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중에 하나인 날씨, 그리고 그 날씨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역학 부분이죠. 물리예요. 물체의 운동. 그 힘을 주어서 그 물체가 운동하는 부분이 이제 5학년 2학기 때 물체의 운동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염기. 자, 여기 용해와 용액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염기를 배워요. 왜냐면 우리 생활에서 산과 염기는 정말 빼놓을 수 없거든요. 청소만 해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산과 염기, 이게 그 어떤 우리가 뭐 락스나 이런 것도 용해된 그런 그 액체로서 팔잖아요. 근데 그게 산염기를 이용한 그러한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해와 용액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학년 때 한번 봐보면요. 6학년 1학기 때 지구와 달의 운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체, 식물의 구조와 기능, 빛과 렌즈, 6학년 2학기 때는 전기 이용, 계절의 변화, 연소와 소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에너지와 생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6학년 1학기 때 봐보면 지구와 달의 운동은 이제 우리가 약간 여기서부터 이제 태양계와 별,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지구에서 벗어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과학을 접하게 됐죠. 그럼 이제 6학년 때는 이제 지구와 달의 이제 구체적인 그런 운동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구는 달과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래서 달은 지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존재이고, 우리도 달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달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와 달의 운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체, 이제 기체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액체예요. 기체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식물의 구조와 기능. 자, 아직까지 식물이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식물의 구조와 기능 굉장히 자세히 다뤄보자. 식물 자체에 대해서를 이제 6학년 1학기 때 이제 배워보는 거고, 빛과 렌즈. 빛과 렌즈는 여기 그림자와 거울을 배웠으니 이제 빛과 렌즈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광학 그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물리의 광학 단원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6학년 2학기 때는 전기의 이용. 자, 이제 전자기가 나옵니다. 자, 물리는 지금 초등학교 때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물리는 역학, 뭐 전자기, 광학, 뭐 양자역학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그 저변적인 걸 우선 다뤄주는 게 바로 초등학교 그 교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기 부분을 이제 6학년 2학기 때 처음 다루고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 자, 우리가 그 계절의 변화를 지구과학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다루는 이유는 이게 지구와 달의 운동을 배웠어요. 그럼 지구가 공전을 하네? 자전을 하네를 배웠을 거죠. 그러면 이제 계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 좀 쉽겠죠. 그 다음에 연소와 소화. 자, 우리가 우리 생활, 그쵸? 우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물과 환경, 이제 우리에 대해서 좀 생물 시간에 이제 배웠어요. 5학년 때. 그래서 우리, 연소, 소화, 우리 소화를 하는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되겠죠. 우리가 밥을 먹어서 어떤 식으로 소화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굉장히 자세히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와 생활. 이제 우리는 사실은 과학은 굉장히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에너지를 이제 6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와 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이 에너지 개념은 사실은 물화생지 다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6학년 2학기 때 이 부분이 다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이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봐볼게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직권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지구과학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 아까 역학 부분을 다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힘에 대해서. 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중력, 전자기력,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생물의 다양성. 우리가 우리 또는 식물 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의 다양성까지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기체의 성질. 아까 기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체의 성질, 그 다음에 물체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 뭐죠? 기체, 액체, 고체로 변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빛과 파동. 그러니까 그 4학년 때부터 이제 배웠던 광학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과 나의 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건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제 과학이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나는 과학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것도 꿈꿔볼 수 있는 단원이 되겠죠. 중학교 2학년 때는 물질의 구성, 전기와 자기, 태양계, 식물과 에너지, 그 다음에 동물과 에너지, 물질의 특성, 그 다음에 수권과 해수의 순환, 열과 우리 생활, 재해, 재난과 안정에 대해서 배워요. 그냥 딱 들어봐도 아까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구성, 어떤 거죠? 물질은 굉장히 작은 단위로 원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 자, 전기를 아까 앞에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자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 자기는 따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 자기를 같이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계. 앞에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태양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그 다음에 식물과 에너지. 앞에 4학년 때부터 배웠던 식물. 근데 에너지와 통합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식물 배웠으니까 이제 동물과 에너지.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6학년 2학기 때 에너지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수권과 해수의 순환. 자, 지구과학 부분에서 그 수권, 그러니까 물과 그 물의 변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과 우리 생활. 자, 에너지, 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열과 우리 생활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재해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 이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기권과 날씨. 이제 날씨에 대해서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운동과 에너지. 자, 운동만 나왔고 에너지만 나왔는데 이 두 개가 합쳐져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나 어떻게 되죠? 물리에서 에너지가 나왔어요. 근데 생물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도 당연히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과학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이제 생물 시간에 배우게 되고, 에너지 전환과 보전. 자,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하지만 그거는 항상 총량은 보존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별과 우주. 자, 우리 이미 태양계까지 배웠죠? 그래서 별과 우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우리가 이렇게 그 과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 인식시켜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중학교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통합과학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건 정말 다 통합이에요. 물질과 규칙성. 자, 조금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 규칙성이 항상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되고,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하나만 있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되고, 변화와 다양성. 그 생물도 굉장히 여러 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도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모습이죠. 항상 다양성을 지니고 있고 항상 변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과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배웠죠. 근데 그와 못지않게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과학의 환경 부분도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구과학 1에서는 판 구조론과 대륙 분포 변화, 판 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 활동, 퇴적암과 지질 구조, 지구의 역사, 대기의 변화, 해양의 변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별의 특성,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지구과학 2에서는 지구의 형성과 역장, 광물과 암석, 지구의 자원, 한반도의 지질, 해수의 운동과 순환, 대기 안정도, 대기의 운동과 대기 대순환, 행성의 운동, 천체의 거리, 우리 은하와 우주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봐봤을 때 어떠세요? 판 구조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마디로 지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구 그 판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퇴적암, 그 다음에 광물,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물질들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 해양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별, 그 다음에 외부 은하, 그쵸? 우리 은하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정말로 기본적인 지식들이 쌓여 있어야지만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겠죠. 생물 1 부분에서는요. 생명과학의 이해, 생명활동과 에너지, 물질 대사와 건강, 자극의 전달, 신경계, 향상성, 방어작용, 유전정보와 염색체,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 생물 다양성. 생물 2에서는 생명과학의 역사, 세포,
세포의 특성, 세포막과 효소, 세포호흡과 발효, 광합성, 유전물질,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의 조절, 생명의 기원, 생물 분류의 다양성, 진화의 원리,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가 이런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런 단원을 이해를 하려면 그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개념들을 굉장히 바르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물론 이런 세포 호흡, 발효 이런 부분은 유전자 발현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부분이고 갑자기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TC 사이클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을 테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생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물리 부분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 1에서는 힘과 운동, 운동량과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연력학 법칙, 시간과 공간, 물질의 정기적 특성, 물질의 자기적 특성, 파동의 성질과 활용, 빛과 물질의 이중성. 물리 2에서는 힘과 평형, 물체의 운동, 일반 상대성 이론, 일과 에너지,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 트랜지스터와 축전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자기 유도와 상호 유도, 전자기파와 간섭과 회절, 도플러 효과와 전자기파의 송수신, 볼록 렌즈의 이한상, 빛과 물질의 이중성, 여기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불확정성의 원리. 여기서 여러분 트랜지스터나 또는 뭐 도플러 효과, 그 다음에 뭐 상호 유도, 이런 거, 뭐 간섭 회절, 축전기,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근데 이러한 어려운 것을 배우려면 그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닦아놔야지만 이런 개념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을 닦아놓으면 굉장히 쉽거든요. 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이슈되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리 1, 2에도 지금 같이 나와 있다는 거가 되게 특징적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물리 2에 나왔던, 그러니까 물리 1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브로드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이제 물리 2에서는 트랜지스터 축전기 뭐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정말로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학문이 바로 물리 2에 해당하는 거죠. 네, 어렵겠죠? 이거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이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개념이 명확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1, 화학 1 들어가 볼게요. 화학 1에서는 우리 생활 속 화학 식량과 몰, 그다음에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원자의 구조,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자, 원자의 구조도 되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거를 또 배우게 되겠죠.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온결합,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 분자의 구조와 성질. 자, 원자 배웠으니까 이제 분자 들어가겠죠. 동적 평형. 제가 산과 염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산염기와 중화반응. 산화환원 반응 또한 중요해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과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 다루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학 2에서는 기체, 분자 간 상호작용, 액체, 고체, 용액, 반응 엔탈피,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 산과 염기의 평형,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전기화학과 이용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 화학2만 봐도 기체, 액체, 고체, 용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단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기체, 액체, 고체를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반응 엔탈피도 보고 그 다음에 평형이동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연기를 배웠어. 그러면 이제 산연기 중화 반응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산과 연기의 평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이제 전기화학과 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적으로 교과 과정이 이루어져 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화된 지식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적이고 심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 학년에서 배웠던 그러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 위의 학년이 편해지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과학 개념을 명확히 세운다면 고등학교 때 공부는 훨씬 더 수월하고 재밌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규쌤은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